안녕하세요.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손유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더욱 약화됐고 중동 지정학적 위기가 불확실성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약세를 기록했고요. 상대적으로 탄력도가 좋았던 코스닥의 낙폭이 더 컸는데요. 홍해발 위기 고조에 약세장 속에서 해운과 물류주로 수급이 집중이 됐죠. 네, 미국과 영국이 후티 반군에 대한 공습을 시작했다는 소식에 흥하해운이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대한해운, HMM 등이 일제히 오름세로 마감했습니다. 태웅로직스, STX 그린로직스 등 물류주들도 고른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석유주들도 들썩인 하루였습니다. 기대는 실망감으로 바뀌고 불확실성 변수가 더욱 부각된 하루였는데요.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첫 번째 이슈픽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에 나선 오늘 개인만이 매수에 나서면서 시장을 방어를 했습니다.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 돌아온 개미 조정 후 상승장 이끌까입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증시 대기자금 성격을 띠는 투자자 예탁금, 지난해 연말 40조 원대까지 떨어졌지만 연초 들어 1월 9일 기준 51조 7,323억 원을 기록하면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요. 신용거래 융자 잔액도 18조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유동성이 풍부해지자 조정 후 상승장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연초 이후 개인이 가장 많이 매집한 종목, 코스피 삼성전자, 삼성 SDI, SK하이닉스, 두산 로보틱스, 포스코홀딩스고요. 코스닥은 HPSP, 엔캠, HLB, 리노공업, 그리고 제주반도체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관련 종목들의 흐름은 어땠나요? 네, 개인 코스피 순매수 상위 종목 중 두산 로보틱스만이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삼성 SDI와 포스코홀딩스는 약세를 면치 못했는데요. 코스닥 순매수 상위 종목도 대부분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제주반도체가 반등에 성공하면서 18,000원대를 회복하면서 빨간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연초 개인 컴백 이슈에 이은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주제는요.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하락장에도 뜨거운 방산주입니다. 홍해발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며 해운주, 물류주와 함께 방산주들도 주목을 받고 있죠. 내부적으로도 4월 총선을 앞두고 신냉전 체제가 심화하고 있고 글로벌 주요국의 방위 강화는 올해도 이어지면서 K방산의 수주 잠재력은 여전히 높다는 분석인데요. 방산주도 지난 연말부터 존재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오늘 흐름은 어땠나요? 네, 한국항공우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등 주요 방산주들이 지난해 연말부터 우상향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대형주의 탄력도는 다소 약해진 가운데 빅텍, 퍼스텍 등 중소형주의 탄력도가 더 좋았는데요. 올해도 대규모 수주 기대감에 주목받는 방산주, 종목별 수주 경쟁력 확인하시면서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셔야겠습니다. 네, 투데이안경 이슈픽 종목, 개인 순매수 종목과 방산주 가운데서 뜨거운 관심 모으고 있는 두산 로보틱스와 엔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빅텍입니다. 종목들의 최적화된 매매의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종목별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 돌아온 개미, 조정 후 상승장 이끌까입니다. 연초 시장 분위기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데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감 등으로 조정 구간에서도 개인의 투심은 지금 나쁘지 않습니다. 투자자 예탁금도 50조 원을 상회를 하고 있고요. 성장주가 몰려있는 코스닥 거래 대금이 지금 코스피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연초 증시의 유동성 현황 그리고 개인의 행보 어떻게 좀 판단을 하시는지 이창환 부장께 먼저 들어볼까요? 연초에 이제 그 3월 금리 인하론이 워낙 강하게 작용하다 보니까
시장이 강세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많이 이제 알려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제 증시로 자금이 이제 몰려드는 모습인데 그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게 2차 전지라든가 최근에 반도체 강세론 때문에 반도체 또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영향으로 이제 반도체 그 바이오 종목도 강하다 보니까 바이오 섹터로도 자금이 많이 흘러가는데요. 대부분이 코스닥 쪽에 몰려 있으니까 당연히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에 거래 대금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3월 금리 인하론에 대해서 좀 과도하다는 그 평가가 나오면서 여전히 여기에 대한 그 경계감이 있다 보니까 이제 시세가 쉬고 있고 또 지난 연말에 그 금융 투자 쪽에 배당 투자가 좀 과다한 부분이 있어서 그게 어제까지 그 이제 옵션 만기일 어제까지 물량이 대거 좀 출회가 됐고요. 오늘까지 코스피가 8거래 연속 하락입니다. 이거는 이제 2017년 이후에 네 번째 하락인데 이렇게 8거래 연속 빠지는 사례가 흔하지 않기 때문에 이례적인 하락이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이제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중심에 이제 금융 투자 쪽에 그 배당 매도라든가 아니면 이제 다시 이제 그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튀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이 다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다시 외국인들이 선현물 동시 매도가 나타나다 보니까 코스피 대형주 위주로 하락이 좀 컸고 거기에 비해서 지수와 상관없는 개별 종목이라든가 뭐 페나케 종목이라든가 이제 개별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이제 개별 종목 장이었다 볼 수 있겠고요. 네. 연말에 좀 뒤늦게 들어간 이제 반도체 바이오 쪽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손실이고 2차 전지는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좀 답답한 시장이지만 저는 이제 이런 금리 인하론과 그러니까 3월 금리 인하론과 실질적으로 컨센서스의 5, 6월 금리 인하론과의 어떤 괴리가 접혀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여기서의 낙폭은 더 크지 않다고 보는 입장이라서 좀 인내가 좀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후 들면서 조금 힘을 내주면 어떨까 싶었는데 오히려 조금 더 빠지면서 힘이 없는 모습으로 거래를 마쳤는데 지금 개인의 순매수 상위 종목을 들여다보면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까지 종목이 좀 고르게 지금 포진을 해어 있습니다. 자, 외국인과 기관의 행보와 비교를 했을 때 개인의 이런 수급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이런 주체별 수급 동향에서 저희가 어떤 점은 참고를 하고 어떤 점은 좀 경계 시선을 보내는 게 좋을까요, 이사님? 저는 수급과 함께 주가 수준을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업이익이 연간으로 100억이 나오는 기업이 있는데 시가총액 같은 경우가 성장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 4천억 이상 막 상승을 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유의를 할 필요가 있겠어요. 주가가 이만큼 떠 있겠죠. 절대 주가 같은 경우가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는 뭐 금리에 대한 요소가 변동이 있든 아니면은 예상되는 실적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이미 목에 차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과 실적 모두 다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을 했을 때는 주가가 빠질 수 있음을 생각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패시브 자금 성격 종목 같은 경우가 작년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나올 수 있는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 대비해서 주가가 과도하게 상승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수급이 끌어올린 종목의 특성을 대입을 해서 이 수급 주체 같은 경우가 변동이 있을 때는 좀 비중 축소,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까지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연초 개인이 담고 있는 종목들 가운데서 저희가 오늘 두산 로보틱스와 엔캠을 매도의 기술에 올려봤는데 두 분께서는 어떤 사인을 주셨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에는 지금 다 스탑이 들어왔고요. 엔캠에는 고 사인이 들어왔는데 두산 로보틱스부터 보겠습니다. 보호예수 물량 부담이 있고 오늘도 뭐 LG발 로봇 훈풍이 불어왔고 연초에 로봇주 계속해서 좀 뜨거운 바람 불어오고 있는데 소외가 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두 분 다 스탑 사인을 주셨는데 이성 이사께 먼저 들어볼까요? 앞서 언급드린 부분과 맥락이 통합니다.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지수 편입 가능성을 놓고 연금 같은 경우에 주체가 계속 매수를 하는 모습이었고 그 이전에 IPO 때 채워넣지 못한 물량을 상장 이후에 채워넣는 모습이었어요. 그런 수급 주체 같은 경우에 수급 흐름이 지금은 둔화된 상황이고요. 여기에서 주가가 꺾여서 내려간다라는 의미보다는 수급과 연결해서 수급이 둔화되었기에 조정이 나올 수 있고 이 수급 같은 경우가 다시금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연금이 들어왔던 시기를 대입을 해봤을 때 지금 연금 수급 같은 경우 주체는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좀 만회하는 흐름이 나올지를 살펴보는 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겠습니다. 네, 지금 부장님께서도 스탑 사인을 주셨는데 두산 로보틱스가 연초 개인 순매수 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는데 지난 연말 랠리에서 담지 못하셨던 분들이 오히려 조금 조정이 왔을 때 10만 원 이하에서 담자라던가 뭐 이런 좀 기회를 보고 지금 접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난 연말 특집에서 연초 보호예수 물량을 주의하자라고 좀 말씀을 하신 바가 있잖아요. 보호예수 물량이 이제 어느 정도 좀 일단락 됐다고 봐도
매도될지 현 시점에서는 어떤 변수들이 좀 있을까요? 제가 1월 5일 날 이제 보호예수 물량 풀릴 거니까 그거 조심하자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그 물량은 이제 3개월 보호예수 물량이 대략 거의 다 풀린 게 이제 소화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이 모예수 물량에 대한 부담보다도 그 결국에 올라왔던 이유가 그 MSCI 지수 편입 여부거든요. 여기에 불확실성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동사가.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MSCI 지수 편입 결정하는 요인이 가장 큰 게 이제 그 시가총액과 유동 비율인데 삼성증권에서는 그 에코프로 머티와 그 한진칼, 두산 로보틱스, 알테오젠 정도가 편입 가시권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기준 시가총액이 3조 2천억인데 지금 6조가 넘으니까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있는데 문제가 그 1월 9일에 그 미래에셋증권에서 그 두산 로보틱스가 그 유동 비율 수준에 따라서 편입 가능성이 달라지는데 이게 만약 보수적으로 보게 되면은 1월 9일 기준으로 20% 이상 올라가야지 가능하다 했거든요. 네. 그러면 대략 12만 원입니다. 현재 주가가 빠져서 97,400원이니까 만약에 두산 로보틱스가 의심의 여지 없이 MSCI 지수 편입이 되기 위해서는 12만 원 이상의 주가를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봤을 때는 리스크가 생긴 거죠. 없던 리스크가 생겼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여기서는 그 두산 로보틱스는 매수라든가 추가 매수라든가 이렇게 전략을 하는 것보다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매도라든가 비중 축소하는 쪽이 맞다. 그러니까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네. 그건 좀 들어가는 거 위험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호예수보다는 MSCI 지금 지수 편입의 불발 가능성에 좀 더 집중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고 이성 이사께서는 앞으로의 모멘텀은 어떤 걸 좀 봐야 된다라고 보세요? 발생할 수 있는 모멘텀 같은 경우는 산업의 성장 방향은 명확합니다. 협동 로봇 시장 같은 경우가 전체 로봇 시장은 연간 7% 정도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협동 로봇 시장은 20% 이상 성장이 예상되고 여기에서 작년과는 다르게 올해는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가 부각을 받을 수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산업의 콜라보가 나온다고 하면은 뭐 이렇게 함께 밀어올릴 수 있는 흐름은 있을 텐데 네. 실적에 대해서는 좀 비싼 관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수급에 대한 관점은 한 중립 정도. 그랬을 때는 좀 기다리는 관점도 필요합니다. 기술적인 측면을 대입해서 접근을 하거나 아니면은 실제 거래량 같은 경우가 증대하는 요인이 나왔을 때 접근을 하시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뚜렷한 어떤 방향성이 좀 없다 정도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엔캠으로 넘어가 볼까요? 지난해 11월부터는 아주 좀 예쁜 모습으로 지금 우상향을 하고 있고 오늘도 좀 오전장이 좀 강했는데 좀 내리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강보합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사님께 엔캠에 대한 의견 먼저 여쭤볼까요? 현재 추세적인 측면에서 추세 상승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겠고 우리가 올해 나올 수 있는 이익을 대입을 해보더라도 시가총액의 상승분은 남아있기에 우선은 고를 말씀드렸어요. 변수는 오버행이 존재를 하기는 합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시장에 출해될지를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오버행 변수 조금 봐야 된다. 사실 이제 전액 업체들의 주가만 보면 그 가운데서 사실 좀 엔캠만이 유독 좀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 여기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좀 있을까요, 부장님? 그러니까 전액 RA법 규정에 의해서 2024년부터 이제 중국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산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이제 증권가 분석이고요. 이제 그 미래셋 같은 경우도 지금 그 국내 업체 중에서는 엔캠, 동아기업, 솔브레 홀딩스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덕선테코피 한 4개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제 현재 올해 이제 전액 기업들이 증설을 다 하는데 현재 미국 시장에 그 캐파가 있는 현재 생산을 하고 있는 쪽은 엔캠이랑 그 솔브레 홀딩스거든요. 그래서 네. 그 두 종목이 먼저 강하게 움직였던 것이고 올해 이제 생산 캐파 가장 큰 게 이제 그 엔캠입니다. 한 18만 톤 정도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오버행 이슈는 분명히 있지만은 엔캠이 지금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얼티엄 셀즈에도 지금 차세대 그 전에 공급이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이 공장에도 들어갈 거라서 막 그 오버행 이슈가 지난 그저께인가 이제 56만 주가 나왔거든요. 이게 소화가 됐고 다음 오버행은 5월 달이니까 이제 최근에 많이 올라간 거에 대한 이제 기간 조정은 필요하겠지만은 그 동사의 이제 향후 캐파 기준이라든가 봤을 때는 업사이드는 아직도 충분히 있다. 다만 이제 주가 많이 올라갔으니까 매수하시는 입장에서 좀 기다렸다가 조정 나오면 매수하시고 가져가시는 입장에서는 좀 들고 가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갖고 계시는 분들이 좀 성장세를 보고 긴 호흡으로 만약에 가져간다라고 하면 가격을 얼마나 좀 가져가면 좋을지 이성 이사께 여쭤볼까요?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한 1,660억 원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을 비용까지 다 감안을 해봤을 때 현재 시가총액이 1조 5,300억 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어요. 한 2조 원대까지는 상승이 가능한 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기억해 놓으실 필요가 있고요.
단기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점을 감안을 했어요. 그랬을 때 1차로는 전고점 가격이 98,600원 정도까지 접근이 가능하겠고 한 2조 정도의 시가총액 목표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1차적으로는 98,6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방산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후티 반군에 대한 미국과 영국의 공습이 시작되면서 현재 홍해를 둘러싼 지정학적 위기가 더욱 고조가 되고 있는데 이 지정학적 위기가 더욱 확산이 된다고 하면 사실 금융시장 전반적으로는 좀 투심이 위축되는 요소로 작용할까 또 우려가 되는데 이 홍해 사태에 따른 파장을 투자자들은 어디까지 좀 대비를 하고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이사님? 이 부분을 주식시장에 대입을 해볼게요. 우리가 시장에 대입을 해보면 여기에서 변수가 있는 게 뭐 운임과 관련된 지수 부분의 변화,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의 변화겠어요. 운임 지수 같은 경우는 공급 요인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상해 운임 지수라든지 아니면은 뭐 벌크선 운임 지수 같은 경우가 반응을 하는데 특히 홍해 이슈 같은 경우는 희망봉을 우회해서 지나가기 때문에 상해 운임 지수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2019년에 한 차례 사례가 있었고 작년 초 같은 경우도 실제 우회한 그 선로 같은 경우로 계속 지나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선봉양에서 이 선봉양을 채워서 이렇게 운임을 지속을 해야 되는데 운항을 지속해야 되는데 선봉량을 못 채우다 보니까 실제 이제 그러한 비용을 채우기 위해서 우회하는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이벤트 요소로 지금 좀 대입이 돼서 움직이는 상황이기는 한데 미국 해군이 투입됐어요. 과거에 그 해운과 관련된 이슈, 그러니까 해상에서 이러한 뭐 전쟁 요소와 비슷한 점이 있을 때 미국 해군이 투입됐을 때는 적어도 한 30일 이내에는 마무리가 되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뭐 해운주가 많이 올라왔죠. 지금 구간에서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홍해말 지정학적 위기 고조에 뭐 유가, 해운 그리고 방산주까지 오늘 좀 들썩이는 모습이었는데 특히 주요국들의 방이 더 강화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방산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늘 우리가 이제 공급 우위를 차지하는 시장이다라고는 하는데 현재 글로벌 시장 내에서 K방산의 위상이라던가 또 올해도 조금 수주 같은 것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가져볼 수 있을까요? 네, 뭐 국방부터 자료에 따르니까 그 지난해 방산 수출 금액이 그 130억 달러였다 이런 것과 그리고 이제 수출 대상국이 4개국에서 12개국으로 확대가 됐다는 측면은 확실히 K 방산의 위상이 넓어졌다고 볼 수 있겠고요. 보통 이제 방산 시장 같은 경우는 특히 내수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수주가 집중되는데 그런 실제 집중돼서 올해 이제 실적이 연결될 것이고 올해도 유럽과 중동이라든가 그 동남아시아 이런 쪽에서 대규모 수주가 이제 이어질 건데 가장 기대하는 게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올해 1분기 안에 그 루마니아 쪽에 그 K 자주포 수출 한 2조 5천억 정도 기대감이 있고요. 또 LG 넥스원이 뭐 가장 큰 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이제 5조 수출 요 얘기가 있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뭐 한국 항공우주도 수주권이 좀 있고 해서 수주가 나올 거로 보여지는데 다만 이제 방산주의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면 그 폴란드 2차 수출 물량 요 부분이 그 수출을 은행 보증 한도라든가 시중 은행 지원 부분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시장에서 예상하는 거는 그 4월 총선 이후에나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러면 최근에 주가 많이 상황이라 보고 그리고 또 이제 시장이 조정이 받을 때 방어주 역할로 하면서 올라가는 측면이 있어서 만약에 지수라든가 시장에 반등이 올 때는 방산주의 조정 나올 수도 있다. 봤을 때는 지금은 좀 조심해야 될 구간이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단기 고점이 좀 어떤 전고점까지 왔기 때문에 4월 총선 전까지는 지금부터는 좀 조심하자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종목들에는 과연 어떤 의견을 주실지 궁금한데 저희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빅텍을 올리고 두 분의 의견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두 분 다 고사인을 주셨고 빅텍은 지금 두 분의 의견이 갈렸는데 이청환 부장께서는 스탑 사인을 주셨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부터 볼게요. 최근에 기관의 매수세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래도 좀 내리면서 하락으로 전환을 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장 초반에는 좀 강했습니다. 자, 이사님께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방산주를 볼 때는 수주 잔고가 어느 정도 쌓여 있는지, 그다음에 이 수주 잔고가 실제 매출 같은 경우에 대입되는 시기들, 그다음에 여기 더해져서 향후의 수주의 규모들이 어느 정도 커질 수 있는지를 반영해서 주가들이 움직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을 박하게 받아왔어요. 한 주가 수익 비율로 한 10배 정도 받아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변화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산업단에서 그 방산 외에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뭐 우주항공이라든지 아니면은 기타 도심항공 모빌리티 이런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방산과 우주항공에
겹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좀 케이스가 바뀔 수 있겠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기업 중에 하나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올해, 그다음에 올해 정도의 수주, 그다음에 여기에 더해져서 어느 정도 사업의 확장이 나올 수 있는지를 보고 좀 목표가를 대입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이겠고요. 아직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남아 있는 상황임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창원 부장께서도 고사인을 주셨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앞서서도 조금 짚어주시긴 했습니다만 방산 부문의 수주 현황이라던가 올해 기대되는 수주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네,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그 한국투자증권 리포트에서 좀 자세히 잘 설명이 됐더라고요. 이거 좀 말씀드리면은 네. 일단 폴란드양 K9 자주포 추가 계약이 예정되어 있고 아까 제가 2차 계약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아마 4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 같고요. 네. 잔여 물량이 284문 정도이고 루마니아 자주포도 지금 시온 리스트에 포함돼서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영국 그 MFP라고 해서 요게 이제 기존의 그 자주포를 갖고 있는 그 AS90 자주포를 좀 그 바꿔서 116문 도입하는 게 이게 한 1조 2천억 정도 규모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K9 자주포를 이제 개량해가지고 K9A2로 이걸로 가지고서 이제 입찰 시도할 거고요. 이게 이제 수주 받았던 것들이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지금 K9 자주포 같은 경우는 이게 실적으로 쫙 연결될 거고 폴란드양 그 K9 자주포 1차 수출 계약 잔여 물량도 지금 146대가 그러니까 올해부터 2026년까지 쭉 매출로 이어질 겁니다. 또 이제 그 폴란드 천무 같은 경우도 2027년까지 앞으로 계속 이제 실적으로 꾸준하게 인식이 될 것이고 이집트양 K9 자주포 수출 계약도 2025년부터 매출이 이어지고 호주양 레드백 장갑차 납품도 2026년부터 해서 그러니까 올해부터 2026년까지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수주 물량이 매출로 인식되면서 ROE가 올라가는 구조라서 실적은 꾸준하게 올라갈 것이고 네.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특징이 지난번에 12월 1일에 우리가 이 코너에서 했었거든요. 제가 그때 전략이 절반을 차이를 하고 나머지 물량 한 15만 원 목표가를 한번 트라이 해보자 해서 했는데 오늘 14만 9,500원을 맞아요.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구간이라 그러면은 나머지도 한 절반 갖고 있는 물량에서 절반을 줄여서 네. 나머지는 좀 전고점 트라이 정도는 해보지 않을까. 그 이유는 이제 지난 12월 1일에 증권사 평균 목표 주가가 평균 15만 원이었는데 그 한 달 만에 그새 만 원 정도 올라갔습니다. 16만 원 올라가고 최고가도 18만 5천 원까지 나온 걸 봤을 때는 좀 늘리더라도 전고점을 올해 안에 좀 돌파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입장이니까 남은 물량을 좀 남겨둔 거는 좀 들고 가보자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고기는 곤데 전고점이라고 하면 이제 오늘도 잠깐 좀 트라이를 했던 만큼 그렇게 이제 길게 남진 않았네요, 업사이드가. 네, 그러니까 평균 목표가가 뭐 16만 원 정도라고 하면은 네. 지금 15만 원 부근이니까 그렇게 이제 수익률이 높지는 않으니까 이제 신규보다는 가져가신 분들이 좀 홀딩 정도로. 예, 홀딩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최근에 또 우주항공청 설립 모멘텀도 주가의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3월에 이제 차세대 발사체 사업자 선정이 예정이 되어 있어서 한국항공우주와 양강구도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올해 우주항공 분야에서는 어느 정도로 좀 성장세라던가 모멘텀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이사님? 차세대 발사체 사업의 선정 가능성을 놓고 보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조금 더 우위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누리호 사업 체계와 관련돼서 종합 기업의 확정 경험에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더해져서 발사체 핵심 부분의 엔진 사업의 제작에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네. 올해 예산은 1,101억 원 정도 됩니다. 좀 적죠. 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성장세가 높다라고 하기보다 향후에 채택 이후에 좀 방향성을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어서 빅텍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에 좀 오랫동안 누워 있었어요. 한 11월 정도부터 올해 초까지 계속해서 좀 누워 있다가 지금 1월 들어서 위로 고개를 들면서 저점을 상향을 하고 있는데 빅텍 오늘도 좀 강했습니다. 7%를 유지를 하면서 거래를 마쳤거든요. 여기에서는 지금 스탑과 고로 사인이 엇갈렸는데 부장님께서는 이제 빅텍은 왜 스탑 사인 주셨을까요? 이건 말 그대로 이제 그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이고 빅텍 같은 경우는 이제 전형적으로 뭐 북한 도발 얘기 나오거나 아니면 뭐 전쟁 얘기 나올 때 움직이는 거고요. 시장이 빠질 때 올라가는 특성이 있어서 지금 코스피 차트랑 빅텍 차트랑 딱 보면은 정확히 데칼코마니로 움직이거든요. 시장 반등 나오면은 빅텍 빠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밸류에이션이라든가 이걸 하기가 좀 어렵고 언론 예전에는 방산주인데도 그래도 테마주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나온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네. 지금은 4개분기 연속 적자이기 때문에 이거 밸류에이션 불과해서 제가 목표까지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적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제가 어떤
뭐냐 말 그대로 차트 보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밸류에이션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스탑 사인 드렸고요. 시장 반등 나오면 주가 빠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슈로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서 밸류에이션도 논할 수 없는 지금 적자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고 이성 이사께서는 그래도 지금 고사인을 주셨는데 어떤 이유일까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추세가 깨지지 않았기에 추세 유지 관점에서 고를 말씀드렸고요. 네. 목표가는 아주 타이트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뒤에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4개분기 연속 적자다라고 하셨는데 이창화 부장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빅텍이 예전에는 그래도 뭐 테마주더라도 실적이 나온다라는 썰이 있었던 만큼 올해는 조금 의미 있는 변화가 없을까요? 지금 방산에 주목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홈페이지를 오늘 가봤는데 뭐 하는지를 다시 한번 보기 위해서 보니까 요약하니까 이제 그 전자전 장비라든가 그 피하 식별 장비, 군용 그 전원 공구 장치 이런 걸 좀 주로 하고 있고 뭐 무전기라든가 이런 것들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게 그 동사가 이제 그 민수 사업도 일부 하더라고요. 그 공공 자전거 무인 대여 시스템인 거 하는데 실적이 이제 확실히 작년부터 꺾여가지고 쉽게 이제 영어 흑자가 지금 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좋게 보려고 하면은 어쨌든 흑자 전되는 걸 봐야 되는데 동사의 사업 구조를 봤을 때는 아직 제가 느끼기에는 좀 아직 매력적인 걸 아직 발견하지 못해서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성 이사께서 어쨌든 뭐 방망이를 짧게 잡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하셨지만 추세가 꺾이지 전까지는 홀딩을 하면서 조금 이제 가격적인 전략 노려볼 수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어떤 전략으로 좀 대응해 볼까요, 이사님? 우리가 1월 4일 시가 같은 경우가 4,240원부터 시작을 했었고 지금은 5,040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거래 같은 경우가 1월 5일 같은 경우에 대량 거래가 수반되었고 추세는 안 깨졌습니다. 시세는 그런데 한 4차례 정도 발생을 했다가 윗꼬리가 깊은 상황이죠. 5,150원 정도 아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이 가격대 같은 경우가 안착이 되는지를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두산 로보틱스와 엔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빅텍까지 살펴드렸습니다. 현재 주가와 모멘텀을 기준으로 매매 포인트 제시를 해드리기 때문에 시장이 변화하면 전략도 변동 가능한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계속해서 이슈, 모멘텀 팔로우하면서 여러분의 전략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장 마감 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시간의 투자리그, 시간의 거래 동향 만나보는 이 시간의 단일가입니다. 정규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뤄지는데요. 시간의 주요 종목 등락률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 상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에서는 인터지스가 9.8% 강세를 보이면서 상한가 부근에 들어가 있습니다. 홍해발, 물류 대란의 물류주들로도 오늘 수급이 쏠렸는데요. 인터지스 오늘 9%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 시간에서도 탄력적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방도 11% 상승을 했는데 시간에서 5% 강세 보이면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또 오늘의 대장주였던 해운주, 대한해운 14%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 현재 거래량 동반한 3% 상승 가져가고 있습니다. 2,645원 선 터치하고 있네요. 계속해서 코스닥 상승률 상위 살펴볼까요? 네, 코스닥에서는 페라이트 관련주인 캐스피온이 10% 강세를 보이면서 상한가 부근에 들어갔고요. 또 반도체 업체인 라온테크 오늘 2% 조정이 나왔지만 시간에서 상승 전환에 성공하면서 5.6% 상승하고 있습니다. 9,500원 선 지나가고 있네요. 그리고 전기차용 배터리 부품 업체인 3기 EV 오늘 5%까지 낙폭 키우다가 아래꼬리 달면서 마이너스 1%로 약세 마감했는데요. 아래꼬리 달면서 올라온 만큼 강한 기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5% 강세 보이면서 3,440원 선 터치하고 있네요. 이번에는 코스피 하락률 상위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에서는 토스 관련주인 이월드 오늘 7% 낙폭을 키우면서 마감을 했는데 시간에서 추가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2% 약세 보이고 있고요. 또 히토류 관련주인 유니온 오늘 5% 강세로 마감했지만 시간에서는 하락 반전되면서 6,29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하락률 상위도 살펴볼까요? 네, 코스닥에서는 대원, 배럴이 4%, 3%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오늘 20% 급등세로 마감한 코디, 현재 2%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15일 하루 동안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되니까 투자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SNS 마케팅 플랫폼 업체인 네비오 코퍼레이션도 오늘 테무 열풍에 12% 급등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시간에서 하락 반전한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25,000원 선 지나가고 있네요. 이렇게 이 시간의 단일가 살펴봤는데요. 시간의 단일가 매매는 오후 6시까지 10분 단위로 매매가 체결됩니다. 모멘텀과 거래량 등 꼼꼼히 살펴보시고 시간에서도 성투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동향, 잠시 후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부각되는 이슈와 모멘텀 속에서 연속성 있는 재료로 우상향할 주인공 누가 될까요? 주도주로 떠오르게 될 종목을 미리 만나보는 라이징 스탁입니다. 자, 오늘의 종목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재수 지점장 Y랩, 이창환 부장 SM, 이성의사 DNC 미디어 가지고 오셨는데요. 오늘은 두 개의 웹툰주와 또 SM 이렇게 엔터주가 올라와 있는데 황재수 지점장의 라이징 스탁 Y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징 포인트 만나볼까요? 예, 올해 확실한 턴어라운드가 성공할 것 같습니다. 뭐 과거에 있어서 이제 막 올렸던 부분, 그러니까 이제 그 연재에서 그걸 유료로 결제했던 부분에서 이제는 영상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많은 수익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요. 아마 올해 턴어라운드에 성공할 것 같습니다. 이미 시장에서 그 네이버 웹툰의 상장과 더불어서 웹툰 업계에서 이제 누가 수혜를 받을 것인가 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Y랩 좀 수혜가 가능할까요? 예, 뭐 Y랩 좀 생소하지만 신규 상장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과거에 이제 웹툰에 이제 연재를 하면 그걸 이제 유료 결제하는 부분, 이제 다음화가 궁금하면 이제 유료 결제하는 부분이 수익원이었다면 실질적으로 지금은 이제 영상 제작이라든지 IP를 통해서 그리고 뭐 만화 애니메이션 제작이라든지 또 음원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매출을 확대하고 있고요. 과거에는 이제 IP가 밖에 있었습니다. 약간 그렇지만 하지만 이제 그 작가들은 이제 고용하면서 직접 그 회사를 고용하면서 IP를 이제 회사에서 보유하게 됐고 이걸로 영상으로 그리고 아니면은 음원으로 여러 가지 확대시키면서 뭐 수익원을 보고 있고요. 뭐 DNC 미디어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만약에 킬러 콘텐츠가 나와서 인기가 끌었다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다시 또 만화 웹툰에 대한 부분 수익원도 같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나온다면은 수익에 도움이 되고 글로벌로도 굉장히 지금 많이 도움이 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뭐 앵커님 말씀하셨던 네이버 웹툰 상장에 따라서 그에 따라서 수익 뭐 자금이 들어오면 그걸로 확대시킬 거고 글로벌화 더 할 거고 결과적으로 큰 수혜를 입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네이버 웹툰이 이제 9.6%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CJ ENM도 9.6%를 보유하고 있어서 뭐 네이버 웹툰과의 관계가 굉장히 크게 형성이 돼 있을 것이고 뭐 스튜디오 드래곤을 통해서 영상 제작에 있어서 굉장히 큰 수혜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과거의 웹툰 회사는 만화만 잘한다 아니라 영상을 통해서 수익원이 다변화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올해는 그래도 좀 더 안정적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최근에는 뭐 웹툰을 활용해서 또 드라마나 영화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데 이제 또 활용이 가능한 IP 비즈니스까지 지금은 하고 있다라고 말씀 주셨고, 자 그럼 신규 상장주인 Y랩 어디까지 좀 가볼 수 있을까요? 예, 우선은 뭐 신규로 등록을 하고 장기적으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턴어라운드에 성공한다면은 결과 주가는 우상향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건데요. 최근에 나온 리포트에 따르면은 24년도 가이던스를 723억에 영업이익 54억으로 추정을 했고요. 25년 내년에는 그거의 뭐 영업이익이 2배로 증가하는 부분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사실상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이 수익을 예측한다는 거는 정말 어렵거든요. 하지만 예를 들어 작년에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에 한 20개 정도를 출품을 했는데 거기서 9개가 뭐 탑 15, 그러니까 15 안에 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12 안에 들면은 연 10억씩 수익이 나거든요.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더욱더 많이 등록을 하겠다. 뭐 영상물로 제작하겠다. 편수가 늘어나면서 수익은 증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이버와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통해서 뭐 수익원을 다변화하는 데는 되게 가능하기 때문에 뭐 주가는 우상향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봅니다. 네, 오랜 기간 지금 좀 누워 있었는데 앞으로 추세를 돌린다면 우상향 가능할 것 같다라고 좀 전략을 짜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이창환 부장의 라이징 스탁입니다. SM
SM 가지고 오셨는데요. SM 현재 어떤 부분 매력적일까요? SM 오늘 뭐 주가 좀 많이 빠졌고 최근에 주가가 워낙 많이 빠진 상태라서 좀 낙폭과대 측면이고요. 그 에스파 중국 공급 판매량이 그래도 올해부터 회복되지 않겠냐는 관점이고 미국 정규 앨범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그리고 신인 보잉그룹의 라이즈가 굉장히 급성장을 하면서 여기에 따른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서구권 진출이 본격화되면서 해외 팬덤 추가에 따른 이제 매출 성장도 예상이 된다라는 것을 가져왔습니다. 네, 또 항상 또 이렇게 기획사에서 새로운 또 그룹이 나올 때 저희가 또 걸그룹보다는 보이그룹에 좀 더 성장성을 주는 것 같은데 내용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뭐 4분기 실적은 아마 크게 실적 하회할 겁니다. 중국 공급량이 워낙 급격하게 뭐 거의 70% 가까이 줄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에스파가 확 줄어든 게 좀 많이 아픈 부분이 있지만은 일부 1분기까지는 여파는 있겠지만 회복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대신증권에서 한 분석이 이제 차기 앨범 같은 경우는 중국 공급 회복이 될 거라고 좀 보고 있는 게 에스파 같은 경우에 중국 팬덤에 대한 이탈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1분기에 미국의 정규 앨범, 영어 앨범을 발매할 겁니다. 이게 이제 어느 정도 팬덤이 확정이 된다면 곧바로 미국 현지에서 콘서트가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뭐 70만 명까지도 모객이 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다우투자증권의 분석이 좀 있었고요. 제가 하고 있는 건 그 라이즈인데 사실 오늘 주가 빠진 게 라이즈 때문에 그런 겁니다. 라이즈 그 음반 판매량 당겨쓰기 좀 의혹이 좀 있었는데 데뷔 앨범이 이제 선 주문량이 103만 장이었는데 실제 일부 반품된 게 1,516장이 있어서 이게 이제 좀 당겨쓴 게 아니냐 의혹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네.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밀리언셀러라는 거는 변함이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발매 일주일 만에 어쨌든 101만 장 판매고를 올리고 일주일 만에 그 밀리언셀러 등록했다는 건데 이게 좀 과장됐다라는 의혹이 좀 있었던 겁니다. 사실 그래도 이제 좀 라이즈에 대한 그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게 최근에 이제 7인조에서 6인조로 컴백을 했는데 제가 어저께 요 러브 119라는 그 노래를 뮤비를 나오는 걸 들어봤는데요. 네. 저건 좀 메모리 해주고 들어봤는데 듣자마자 뒤에 꽂혔거든요. 왜 꽂히나를 봤더니만 이게 샘플링 곡입니다. 그 2005년도 그 이지의 그 응급실이라는 그 노래를 샘플링한 이지 거라서 노래. 그래서 네. 이제 그 쾌걸 춘향 그 OST 노래였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저한테도 이제 익숙했던 것이고 네. 제가 그 예전에 동방신기가 그 보아의 그 콘서트 크리스마스 콘서트 때 데뷔 무대를 보고서 얘네들 대박이네 앞으로 대박 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SM 보이그룹 중에서 두 번째입니다. 그런 느낌 받았던 게. 그래서, 정말요? 네, 그래서 라이즈 같은 경우는 되게 크게 잘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올해 실적 대비해서 지금 퍼가 15배인데 네. 하이브가 33배, YG 엔터가 21배라서 상당히 좀 싸다라는 관점에서 좀 가져왔습니다. 네, 지금 라이즈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흥미로운데 부장님의 촉이 이제 저에게도 좀 느껴질지 저도 노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많이 흘러내렸는데 여기서 얼마나 좀 돌려볼 수 있을까요? 뭐 추가 하락 좀 나오지 않나 싶고요. 그 전저점 라인이 84,000원이니까 이거 선을 그어봤고 그리고 뭐 손절 라인은 짧게 8만 원 정도 라인 잡아보고요. 그리고 최근에 리포트 나온 게 다울투자증권 하나 대신해서 나왔는데 다울투자증권이 목표가 15만 원, 하나가 13만 5천 원, 대신 16만 원이라서 가장 낮은 거, 요 13만 5천 원을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13만 5천 원, 그리고 매수가는 8만 4천 원 정도 조정 나왔을 때 네. 이것도 나왔을 때 잡고 손절가 8만 원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성웅 이사의 라이징 스탁 보겠습니다. 조금 더 익숙한 웹툰주인데요. DNC 미디어 라이징 포인트 만나볼까요? DNC 미디어의 라이징 포인트는 나 혼자만 레벨업 확장성에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새로 등장하는 웹툰형 드라마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들어볼까요? 우리가 웹툰 사업 같은 경우, 그다음에 웹툰의 컨텐츠, 미디어 사업 같은 경우는 IP를 보유하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나 혼자만 레벨업 같은 경우 이 IP를 활용해서 올해 수익을 창출하는 원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방영을 시작했고 여기에 더해져서 넷마블과 함께 게임 출시 예정에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디지털이라든지 실물본, 단행량, 그다음에 여기 더해져서 게임과 관련해서는 한 3% 정도 이상의 매출, 이익을 수치 가능한 구조로 보입니다. IP 활용에 대해서 이제 활용의 초기화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 더해져서 기타 이제 사업의 확장까지 나타날 수 있는 구조를 갖췄다는 점에서 콘텐츠 사업 같은 경우에 밸류, 전체적인 멀티플의 확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전체적으로 예상되는 영업이익은 130억 정도인데요. 이 부분은 나 혼자만 레벨업의 애니메이션, 그다음에 기타 여기에서 게임에서 창출되는 수익 같은 경우는 포함되지 않았기에 밸류적인 매력 같은 경우가 뚜렷하다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지금 불안한 시장 안에서 약간 주가의 변동성을 활용해서 충분히 매매로도 접근 가능하기에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니메이션과 게임으로 활용되는 IP 비즈니스네요. 자, 그러면은 어디까지 좀 볼 수 있을까요? 가격.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의 변동성을 활용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어요. 많이 목표가를 올랐네요. 34,000원으로 도출을 했는데 장 막판에 이 종목이 상승이 나오면서 좀 그 가격대를 터치했다가 지금은 밀려 있어요. 매수가가 중요합니다. 매수가는 한 31,200원대. 이 정도 매수가를 놓고 한 10% 정도의 단기 수익을 노리고 접근하시면 약간의 변동성이 큰 시장 안에서 좀 챙겨가는 그런 전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눌렸을 때 접근을 해서 한 10% 정도만 좀 단기 트레이딩으로 보자라고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라이징 스탁은 황재수 지점장의 Y랩, 이창환 부장의 SM, 그리고 이성우 이사 DNC 미디어까지 함께했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이창환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영업부장, 이성훈 글로벌파트너스 이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의 단위가 거래 속 특징주들을 따라가 보는 시간의 단위가 특징주 탑5입니다. 바로 5위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5위는 한빛 레이저가 올라와 있습니다. 상장 후 하루를 제외하고 모두 상승 마감한 신규 상장주입니다. 첨단 산업 레이저 기기 전문 기업으로 스펙 소멸 방식으로 상장을 했는데요. 어제 큰 조정을 딛고 다시금 15% 상승하면서 정규장에서 마감했는데 시간에서 빨간불 이어가지 못하고 하락 전환된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2.5% 약세 흐름 보이고 있고요. 4위는 태웅 로직스입니다. 홍해발 물류 대란에 해운주뿐 아니라 물류주들로도 수급이 쏠렸는데요. 그중 태웅 로직스가 26% 급등하면서 가장 탄력이 강했습니다. 시간에서도 매수세에 쏠리고 있는데요. 2.6% 상승하고 있네요. 3위는 동방입니다. 역시 물류주가 올라왔습니다. 동방 역시 오늘 11% 급등으로 마감했는데 시간외에서 강한 기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7% 상승하고 있네요. 2위 종목 확인해 볼까요? 네, 3기 EV입니다. 전기차용 배터리 부품 업체로 오늘 장중에 5%까지 낙폭을 키우다가 아래꼬리 달면서 1% 약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밑에서 올라온 만큼 그 기세 시간외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5% 탄력적인 흐름 가져가고 있네요. 대망의 1위 종목은 대한해운이 차지했습니다. 미국과 영국의 후티 반군 공습이 시작됐다는 소식에 홍해발 지정학적 위기가 더욱 고조되며 연일 주목받고 있습니다. 금요일 시간의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100만 주 이상 터지고 있는데요. 자세히 진단해 보겠습니다. 해상 운임 급등이 실질적인 이익 확장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 좀 더 긍정적인 뷰 가지고 접근해 봐도 좋을까요?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벌크선사죠. 그 LNG선이라든지 탱크선이라든지 컨테이너선에 하는 해운업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유수의 그 포스코 그룹이라든지 한국전력이라든지 가스공사랑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님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이게 그 후티 반군에 따라서 이제 홍해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그쪽 해상 컨테이너가 물동량의 30%를 차지하고 있고요. 게다가 상품 무역량의 12%를 차지하는 세계의 핵심 무역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 이제 맡겼다라는 부분은 당연히 운송비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해운에 대한 부분이 이제 가격이 상승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에 따라서 환경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운임이 더 올라갈 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해운주들에 대해 좀 강한 모습 보였고요. 오늘 나왔던 것이 이제 미국하고 영국이 후티 반군의 이제 그 주둔지를 이제 근거지를 공습하겠다라는 부분 때문에 좀 더욱 더 좀 불안감이 고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부분도 영향이 있었다고 보고요. 이게 과연 이제 그 전으로 보면 이제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전쟁 그에 따른 영향일 수도 있게 이 전쟁 불안이 아마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유통이라든지 이 운임의 상승을 갖고 왔고 결과적으로 이 부분이 해운사에 대한 이익이 좋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당분간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근데 이제 위험성은 있습니다. 위험이라고 할 수 있는 경우는 당연히 운임에 대한 하락 부분 그리고 여러 가지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 커진다는 부분이라든지 안 좋을 경우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요. 단기적으로 대응해야 되지 이제 중장기적인 것보다는 좀 단기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간의 거래에서 해상과 물류주가 정규장에 이어서도 거래량 실리면서 굉장히 강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말씀 주셨듯이 향후 대응 전략을 단기적으로 가져가는 게 더 좋을까요? 예, 왜냐하면 사실상 이제
그 해운업에 대한 이익의 성장세가 얼마나 늘어날지는 사실 잘 모릅니다. 하지만 시장은 그렇게 실적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약간 전쟁 불안감에 대한 기대가, 그러니까 이제 이 운임이 상승한다는 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좀 오르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어차피 모멘텀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모멘텀이 끝났을 경우에는 또 그때 이제 실적 나오는 걸 봐야 하기 때문에 약간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모멘텀이 발생했을 때의 거래량 증가와 주가 급등락이 이제 이루어질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장기로 봤을 때는 실적이 과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는 아니면 지금 이쯤에는 좀 그래도 단기적으로 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모멘텀으로 올라온 만큼 뉴스를 좀 잘 팔로우하면서 대응하는 게 좋겠네요. 이어서 오늘 장 특징주로 뉴로메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에 이어서 LG전자가 쏘아올린 공에 오늘도 로봇주로 관심이 쏠렸습니다. LG전자의 로봇 기업 M&A 검토 발언에 또 협동 로봇 업체인 뉴로메카가 20%대 급등세를 연출했는데요. 단기 모멘텀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좀 더 연속성 있는 랠리 기대해도 좋을까요? 예, 지금 CES 2024의 가장 핵심이 사실 그 로봇과 AI입니다. 챗 GPT에 따른 그리고 또 GPT 스토어에 대한 부분이 지금 뭐 약간 테마가 형성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로봇주 같은 경우는 아직 실적 밸류가 좀 많이 나오지 않는 부분에도 결과적으로 로봇으로 간다라는 뭐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때문에 주가는 좀 강한 흐름을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당분간 AI하고 로봇은 좀 계속 가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어제 뭐 동영상을 보셨는지도 모르겠지만 아마존에서 나왔던 로봇이 뭐 오픈소스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하우스키퍼로서 굉장히 좀 잘했다는 부분, 싼 부분 이런 부분이 계속 나올 것 같거든요. 삶의 한국 뭐 인구 감소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해결책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 더욱더 경쟁이 많아질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원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뭐 장기적인 추세를 좋게 선별하면은 그래도 좀 수익이 나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AI 로봇 테마가 당분간은 더 갈 것 같다라는 의견이셨는데요. 그래서 AI 테마 중에도 특징주를 하나 골라봤습니다. 인스웨이브 시스템 진단해 볼 텐데요. AI 스퀘어 챗봇 서비스가 GPT 스토어에 등록됐다는 소식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모멘텀의 확장성은 어떻게 보실까요? 예. 인스웨이브 시스템 같은 경우는 기업용 소프트웨어 전문 업체입니다. 국내 최초로 이제 웹 표준의 UI랑 UX에 대한 개발 플랫폼을 출시를 했고요. 또 웹 표준의 이제 금융 단말기 플랫폼을 사업을 하는 회사라고 알려져 있고요.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출시했었던 GPT 스토어에 등록된 거에 따른 테마성으로 이제 좀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가끔씩 기사가 나오는데 GPT 스토어에 등록을 했다라는 기업이 관심을 많이 받고 뭐 부각을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실적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킬러 콘텐츠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순위가 굉장히 높아야 되고 매출이 발생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는 좀 더 선별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기사를 보고 매수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과연 인기가 얼마나 있을지, 그냥 등록한 것만으로도 사실 실적에 영향 없이 올랐던 부분은 약간 이제 차익성 매물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실질적으로 뭐 저번에도 이제 말씀드린 경우가 있는데 뭐 올해는 이제 소프트웨어 AI가 좀 화두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는 게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유료화했을 때 굉장히 글로벌로 매출이 굉장히 크게 발생하는 기업들 분명히 나올 것 같거든요. 뭐 글로벌 기업에 따른 뭐 조사업체에 따르면 한국이 요런 이제 그 챗 GPT를 응용해서 소프트웨어해서 앱스토어해서 뭐 생활에 편리하게 그리고 재밌게 할 수 있는 부분에 좀 강점이 있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기 때문에 한국 기업 중에서는 약간 킬러 콘텐츠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이걸 선별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출이 영향이 있는 부분 그리고 좀 약간 시가총액 큰 쪽으로 좀 접근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공세 속에 8거래 연속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테마주들만 들썩인 하루였는데요. 다음 주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이제 4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결과적으로 실적 발표에 따라서 대형주들은 움직일 것 같습니다. 뭐 한국은 뭐 전통적으로 4분기에는 비용 처리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컨센서스를 좀 하향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미국과 좀 다른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대형주는 당분간 이제 좀 어려운 경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 있는데, 뭐 반도체도 지금 눈높이가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뭐 삼성전자가 많이 빠졌지만은 그에 따라서 이제 바닥권은 인식이 되고 있지만은 뭐 기가 막히게 이제 드라마틱하게 올라가기에는 조금 부담은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대로 약간 소형주들의 테마성 매매가 계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제 뭐 CPI 같은 경우는 3.4% 뭐 전년 대비해서 3.4%로 예상치를
좀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차트로 보셔도 계속 꺾이다가 살짝 고개 드는 모습인데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3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은 확률이 굉장히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기대감이 예전에 비해서 낮춰졌기 때문에 대형주보다는 좀 약간 중소형주 쪽으로 이제 접근해야 되지 않나라고 이제 매크로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뭐 그렇게 전략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이 탄탄한 중소형 주들로 보자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간의 특징주와 오늘장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황재수 신한투자증권 서울금융센터 지점장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글로벌 증시 브리핑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중화권 증시가 약세장을 이어가는 가운데 아시아 증시 시장에서는 큰 지각 변동이 있었습니다. 일본 도쿄 증시의 시가총액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상해 증시가 2위로 밀려났습니다. 계속되는 중국의 경기 불안 우려에 오늘도 상해와 선전지수 각각 0.1%, 0.5% 하락 마감했고요. 마감을 앞둔 항생지수가 이 시각 현재 0.5%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중국에서는 물가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도 중국의 내수 수요가 회복되지 않으면서 중국 경제의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선물지수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이 시각 현재 0.2%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은 오늘부터 주요 은행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4분기 실적이 발표됩니다. 펀더멘탈 추세를 확인할 수 있는 꽤 중요한 어닝 시즌이 될 텐데요. 통상적으로 월스트리트의 실적 시즌 신호탄으로 평가되는 JP모간, 웰스파고, 그리고 시티그룹 등 대형 은행들의 실적 발표는 현지 시간으로 12일에 발표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브리핑 이마영이었습니다.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